안녕하세요. 시작이고 양희쌤입니다. 오늘은 과학기술 14번 촉각 센서스의 피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제목을 보면 이 글의 내용을 좀 예측할 수 있죠. 우리 몸의 가장 많은 부분을 덮고 있는 이 피부가 센서로서의 기능을 한다. 라는 점이 중요한 제목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센서가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보면서 글의 내용을 들어가야 되겠는데요. 자, 여러분, 센서가 어떠한 역할을 합니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센서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자, 센서는 어떤 정보를 우리가 받아들인 것을 정보를 예컨대 압력이라든가 길이라든가 바람의 강도라든가 등등 다양한 정보가 있습니다. 자, 다양한 외부 정보가 있습니다. 다양한 외부 정보를 뭘로? 일정한 신호, 특히 전기 신호로 바꾸는 것을 가리킵니다. 전기 신호로 바꾸어서 우리가 그걸 인지할 수 있도록 좀 수치로 바꿔주거나 어떤 정도의 크기로 바꿔주는 것을 우리가 센서라고 하죠. 자, 그러한 우리가 기계 장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센서. 자, 그런 센서의 기능을 피부가 하고 있다는 거. 자, 여러분들 알 듯 말 듯 좀 알쏭달쏭하죠? 어떤 의미인지? 자, 아무튼 정리해보면 피부가 외적인 외부의 정보를 어떤 신호로 바꾸어서 우리 뇌에 바꾸어서 뇌까지 전달해준다. 자, 전달함으로써 우리는 그때 비로소 인지할 수 있게 된다. 이런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내용이 지금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문단 보세요.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로봇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은, 자, 주어가 여기네요. 요것이 요만큼이 지금 수식어 부분. 4차 산업혁명의 주어입니다. 자, 이것은 18세기 초 산업혁명 이후에 가장 큰 기술 혁신을 이끌고 있다. 그러면 가장 큰 기술 혁신을 이끌고 있대요. 4차 산업혁명이. 이런 주의할 게 이게 지금 OX 문제, 아니 그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에 자주 등장합니다. 이런 식의 문제 내용이 자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낚시로 나올 수 있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기술 혁신을 이루었다. 자 이게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기술 혁신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많은 학생이 이렇게 썼을 때 맞다고 생각하기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문장 보세요. 앞에 가장 큰 기술 혁신이라는 이 서술어 구 앞에 어떤 내용이 수식되어 있습니까? 18세기 초 산업혁명 이후라는 그 시간의 조건이 붙어 있죠. 그러므로 산업혁명의 인류 역사 전체에서 가장 큰 기술 혁신이 아니고 4차 산업혁명이 18세기 초 이후의 산업혁명 이후에서 가장 큰 혁신이다. 그렇게 내용을 정리해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크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 일치불일치 나왔다면 X가 되겠죠. 자, 하지만 아무리 좋은 소프트 기술이 있어도 외부 환경으로부터 수집한 정보가 제한되거나 부족하다면 올바른 역할 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 자, 가장 큰 기술 혁신을 이루고 있지만 기술이 있어도 수집된 정보가 부정확하다면 올바른 역할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외부 정보의 해석이나 수집이 잘못된다면 문제가 되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화두는 뭐라 그럴까요? 중요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화두는 대세가 되고 있는 크게 이슈나 관심을 끄는 이슈가 되고 있거나 관심을 끄는 화제를 화두라고 합니다. 말의 머리란 뜻이니까요. 자,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바로 센서 기술입니다. 드디어 이제
중요한 구체화된 화제가 등장하기 시작하네요. 자, 그럼 센서 기술이 주인공이냐? 그렇게 생각하기 쉽겠죠? 자, 센서는 딱 보기 개념을 정의해주고 있네요. 개념 정의라고 적겠습니다. 어떤 사물 주변의 상태나 환경의 변화를 감지한 후 이를 전기적 신호로 바꿔주는 장치를 말한다. 자, 어떤 주변의 환경의 변화, 상태나 환경의 변화를 감지한 후에 이걸 어떻게 바꿔줍니까?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장치. 자, 포인트가 전기 신호.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장치. 자, 이게 센서의 개념입니다. 센서 기술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외부 환경의 정보를 정밀하게 감지하여 정보를 처리하는 인간의 감각기관을 모사하고자 하는, 자, 이 센서 기술이 중요해지니까 그걸 잘 만들 필요가 있는데, 그럼 센서 기술 장치를 만들 때 뭔가 참고할 만한 뭐가 필요하죠. 자, 그래서 과학자나 기술자들이 이 센서 기술을 장착하고 개발하기 위해서 어떤 걸 참고하냐면요, 인간의 감각기관을 참고한대요. 자, 여러분, 이때 모사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모사는 묘사와 약간 비슷해 보이죠. 모사는 어떤 뜻이냐면요, 어떤 형체, 어떤 사물의 대상의 형체를 그대로 따라서 그리는 것을 가리킵니다. 자, 이 명사가 조금 생소하기 때문에 묘사하고 비슷한데 약간 달라서 그 출제가 잘 되기도 합니다. 자, 인간의 감각기관이 뭐가 있을까요? 뭐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뭐 혀나 피부도 있죠. 이런 우리가 시청, 후미초, 오감각이라고 부르는 이 5개, 5가지의 인간의 감각기관을 모사, 그대로 따라서 흉내를 내는 것을 통해서 센서 기술을 연구하는 그런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일문단의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일문단 내용을 정리해 보면요, 단락 제목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습니다. 내용 정리 차원이 내신 대비하고 있으니까. 내용을 정리할 때는요, 그 단락의 중요한 키워드를 체크해 보는 게 필요하죠. 머릿속에 이해할 때. 자, 일단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왔고요. 자, 그런 시대에 센서 기술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떠오르고 있다.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그런데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인간의 감각기관을 모사하는 방식으로 센서 기술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자, 4차 산업혁명에서 센서 기술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것이 인간의 감각기관을 참고하는 것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내용을 이제 정리를 그대로 해보면 4차 산업혁명에서 인간의 감각기관을 모사한, 즉 모방한 센서 기술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높아지고 있다. 관심이 커짐. 자, 제목이 좀 길긴 한데요. 이렇게 적어보면 일문단 내용을 정확히 정리한 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문단 표시를 해보고요. 약간 밑으로 내려보겠습니다. 자, 인간의 감각기관은 매우 뛰어난 센서라 할 수 있는데 그중 피부는 환경의 미묘한 변화까지 감지하여 정보를 처리하는 우수한 센서이다. 자, 인간의 감각기관이 매우 뛰어난 센서이다. 자, 그 중에서 피부가 드디어 주인공이 등장했네요. 자, 매우 우수한 센서다, 피부가. 자, 피부가 센서의 기능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우리 몸의 가장 큰 감각기관인 피부는, 자, 피부가 가장 큰 감각기관이래요. 가장 크다. 이건 중요하네, 여러분들. 자, 얘는 OX, 내용 일치 불치 문제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청, 후미초 5개의 오감각 중에서 눈은 요만큼만, 그죠? 코는 요만큼만, 귀는 요만큼만 밖에 우리 신체에 붙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피부는 온몸 전체에, 내 몸 전체를 아마 이걸 쫙 펼치면 엄청나게 넓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감각기관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온몸을 덮고 있고 접촉을 통해 자극을 감지하여 다양한 정보를, 자, 주로 피부는 촉각이죠. 촉을 통해서 감지합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뇌로 보내줍니다. 여러분들, 이 피부나 이 오감이 그 자체에서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정보를 일단 뇌로 보내서 최종 판단의 장소는 이 오감, 코라든가 눈, 귀, 피부가 아니라 뇌에서 판단한다는 거죠. 자, 인간의 피부에는 존재하는 감각세포들은 다양한 외부 신호를 받아들여 감각 신호를 일으킴으로써 아주 미세한 벌레 움직임이나 표면의 거친 정도와 단단한 정도를 감지해서 해준다. 자, 여러분, 우리가 피부를 통해서 어때요? 그 거칠거칠한 거, 압력, 그죠? 압력, 거칠거칠한 온도, 그죠? 온도, 그 다음에 단단함, 뭐 정도 다양한 어떤 이 감각 상태를 우리가 피부를 통해서 다양하게 감지할 수 있습니다. 움직임, 거친 정도, 단단함 등등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자, 피부를 표면에서 수직으로 똑바로 잘라 현미경으로 보면 상피 조직인 표피와 결합 조직인 진피. 자, 피부를 수직으로 잘라서 봤을 때, 자, 피부 조직의 단면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피부 조직 구조, 그 구성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자, 그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첫 번째는 표피. 표피라고 하는 건 꺼죽을 가리키는 거죠. 자, 이거는 상피 조직. 상피라고 하는 건 윗상자에 피부할 때 피부에서 상피 조직인 표피, 그 다음에 결합 조직인 진피. 자, 표피 안에 있는 약간 물렁물렁한 부분 있잖아요. 이렇게 잡히면 물렁물렁한 뭔가 액체 같은 것도 있고 그런 부분이 진피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결합 조직이라고 이렇게 앞에 수식어구가 붙어 있네요. 그리고 피하 지방층. 자, 피하 지방층은 그 맨 밑에 이렇게 지방질, 우리가 뭐 고기 같은 거 이렇게 구우려고 돼지고기나 소고기 같은 거 보게 되면 하얗게 밑에 하얗게 지방이 있는 거 보이죠? 그게 피하 지방층입니다. 이런 세 가지 조직 구성으로 피부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리고 표피와 진피, 피하 지방층 중에서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가장 많은 부분은 바로 진피입니다. 이 진피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인 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피가 표피와 피하 지방층 사이에 위치하는데 표피 두께 10배, 40배 정도로 가장 두껍습니다. 가장 부피가 큰 거죠. 자, 이 피부 조직 구조의 이 세 가지 구성 중에서 진피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네요. 그럼 이게 그냥 중요한 부분이다. 선생님이 이걸 가지고 그림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까 피부 조직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피부 조직의 구조. 잠깐 색깔 보시면 이 피부 조직 구조가 맨 위에 부분, 이 부분이 표피입니다. 표피. 그리고 중간 부분 진피인데 알다시피 진피가 가장 큰 부분이죠. 이게 가장 큰 부분이고. 자, 그리고 표피의 몇 배? 주의하세요. 피하 지방층이 아니고 표피의 10배에서 40배입니다. 10배에서 40배. 그죠? 그리고 이게 피부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맨 밑에 피하 지방 조직이 있습니다. 피하 지방 조직. 자, 이렇게 표피, 진피, 피하 지방 조직 세 개로 되어 있고요. 표피는 우리가 뭐라고 하면 상피 조직이라고 부르면 상피 조직인 표피. 그럼 요 두 개의 고리를 잘 연결시켜 드립니다. 내용이 짚어주셔서 많이 나옵니다. 상피 조직인 표피와, 자, 진피는 무슨 조직입니까? 결합 조직입니다. 결합 조직. 결합 조직인 진피. 자, 이렇게 되어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여러분, 왼쪽 그림 좀 자세히 좀 그려져 있는데 여기에 이제 다음 문단에 나올 진피 안에 이루고 있는 인간의 센서 역할을 하고 있는 소체가 있습니다. 이 진피 안에 이 부분이, 근데
여기 보시면요. 루피니 소체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타치니 소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스나 소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크라우체 소체,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소체들이 각각 그 감각 기관, 그러니까 센서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각각 기능이 어떤 것인가를 다음 단락에서 이 글에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참고하면서 이 그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원문 들어가 볼게요. 단락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단락 내용을 정리해 보기 위해서는 머릿속으로 중요한 화제와 키워드를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자, 키워드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피부는 자, 우수한 센서이고, 그쵸? 자, 그 다음에 피부의 구성이 표피와 진피와 피하 지방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진피가 가장 중요한 피부의 내용을 이룬다 라는 것으로 이 문단 내용이 구성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거를 정리해 봐야 되겠네요. 자, 피부의 센서로서의 기능. 센서로서의 기능 그대로 가져오면 돼요. 그대로. 그 다음에 피부의 조직 구조, 조직 구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자,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보고 이제 다음 단락을 넘어가야 되겠는데, 자, 지금까지 진피, 피부 조직 구조 중에서 진피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피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룬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설명이 나올 것임을 예측해 볼 수 있죠. 자, 3문단 아니나 다를까 그대로 선생님이 지금 예측한 대로 진피가 드디어 화제로 등장하고 있네요. 자, 좀 내려보겠습니다. 진피는 탄성과 점성의 성질을 모두 가진 점탄성체이다. 와, 이제 좀 과학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진피는 점탄성체이다. 탄성의 성질과 점성의 성질. 둘 다 가지고 있대요. 우리가 탄성과 점성은 뭐 우리 일상에서 간혹 들어본 말 중에 하나인데 정확히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좀 알쏭달쏭하죠? 자, 개념을 정해주고 있네요. 탄성이란 어떤 물체가 외부에서 가해진 힘에 의해 순간적으로 형태가 변형되고, 자, 탄성은요, 어떤 외적인 힘에 순간적, 즉각적 반응입니다. 탄성은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이고요. 그리고 그 힘이 제거되면 원래 모양으로 즉시 되돌아가는 성질. 자, 탄력성이 있다는 거죠. 탄력성. 자, 원래 모양으로 회복하는 회복 탄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지금 탄성에 대한 정의네요. 자, 여러분 이렇게 개념만 설명하다 보니까 그게 이해는 되긴 되는데 대체 뭐지? 이런 탄성의 대표적인 예로요. 예컨대 고무줄과 용수철을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고무줄을 이렇게 당겨 봅시다. 힘이 가했죠? 그럼 순간적으로 쫙 벌어져요. 근데 그 힘을 제거했을 때, 제거하면 이런 조건에 의해서 다시 그 원모양으로 즉시 금방 들어갑니다. 탄성이란 즉각적이다. 그 다음에 원래 모양으로 회복된다. 자, 탄성이란 즉각적이고 회복된다. 정리해보면 탄성을 이렇게 메모하면 좋겠습니다. 탄성 즉각적이다. 그 다음에 회복하는 힘이다. 즉각적 회복.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탄즉 이런 식으로 메모해 주세요. 자, 그 다음 점성이라는 정의 나옵니다. 점성은 어떤 물체에 외부 힘이 작용하여 그 형태가 변할 때 이에 저항. 점성은 저항하는 힘, 저항. 자, 저항하는 힘이 있고요. 자, 점성처럼 외부에 가해진 힘에 따른 형태의 변화가 있긴 있습니다. 서서히 발생해. 다시 말하면 아까 탄성의 즉각적인 반응이 있다면 점성은 자, 이걸 우리가 서서히 발생한다. 지연적으로. 자, 지연성이 있습니다. 아까 탄성은 즉각성이 있고 점성은 지연성이 있죠. 그리고 그 힘이 제거되어도 본래 형태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자, 힘이 제거되었을 때 본래 형태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회복 탄력성이 없다는 거죠. 회복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여기 이걸 이렇게 점성을 정리했을 때요. 점성. 자, 즉각성이 아니라 반대로 지연성이 있고요.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회복되지 않습니다. 자, 서서히 발생한다. 자, 그러면 점성에 우리가 점성을 예를 들 때 흔히 예를 들 수 있는 쉬운 예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점성은요, 밀가루 반죽하는 걸 생각하면 돼요. 이런 밀가루에 물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두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밀가루에 이렇게 우리가 판판하게 이렇게 평평하게 펴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쭉 한번 눌러본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밀가루가 쑥 들어가죠. 자, 이렇게 형태 변화가 쑥 생깁니다. 그런데 어때요? 손가락을 놨을 때, 즉 힘을 제거하게 되면 본래 모양으로 돌아옵니까? 잘 안 돌아오죠. 그래서 밀가루 반죽을 예로 한번 들어오면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탄성과 점성의 힘을 정의하면서 특성을 덧붙이고 있는데요. 자, 피부가 이런 점성과 탄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점탄성체, 동시에 갖고 있는 점탄성체라고 합니다. 이런 탄성과 점성을 모두 지니고 있다. 여러분들 점탄성체가 또 이거 여러분들 이것 좀 한번 예를 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 점탄성체를 예를 들면 뭘 들면 되냐면요. 전분가루, 밀가루 말고 그 옥수수가루 같은 거, 옥수수나 감자가루가 있습니다. 옥수수나 감자가루가 있는데요. 그거를요. 엄청나게 큰 이렇게 그 조그만 풀, 그러니까 어린이들 놀고 있는 그런 정도 사이즈, 한 2m, 2m 정도 사이즈의 그 비닐 풀 같은 거에 전분가루를 엄청 뿌리고요. 거기다가 물을 부어서 전분 용액을 만든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전분가루가 고체인데 그 물을 섞었을 때 물과 고체가 섞이게 되겠죠. 보통 우리가 밀가루 같으면 그게 단단해지겠는데 이렇게, 그죠? 그런데 이 전분가루는요 어떻게 되냐면 그 물을 섞었을 때 이렇게 그림을 그려봅시다. 이 안에요 이렇게 요만큼으로 이렇게 전분가루를 채우고 이 위에 사람이 들어가서 막 뜹니다. 사람이 들어가서 막 춤을 춰요. 춤을 추게 되면, 그러니까 빨리 움직이게 됩니다. 외부 힘이 빨리 적용되었을 때, 여기서 뛰면요, 탄성에 의해서 튕겨 오릅니다. 튕겨나요. 뛰면 튕겨 오르고요. 재미있는 건 뛰지 않고 가만히 서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힘이 서서히 가해지겠죠. 힘이 서서히 가해지면 점성의 성질을 지니면서요. 쑥 들어갑니다. 튕겨지는 게 아니라 그냥 쑥 들어가. 자, 이렇게 전분가루에 이런 풀장 같은 데 풀어놓고 사람이 춤을 출 때는 탄성에서 튕겨나지만 그대로 가만히 서 있으면 쑥 가라앉는 점성의 성질을 갖고 있는 게, 이런 것이 바로 점탄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물체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피부가 그와 똑같은 거예요. 피부가. 자, 좀 더 가봅시다. 이 점탄성체는 변형의 속도에 따라서 이런 피부라는 이 조직에 밖에서 외부의 힘이 가해질 때 힘을 가해지는 힘의 상태, 그 변형 속도에 따라서 성질이 달라집니다. 속도가 빠르면요, 탄성체, 탄빠, 속도가 빠르면 탄성체 가까운 성질을 드립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여기 피부에다 이렇게 통 빨리 찔러봅시다. 어떻게 돼? 통 찌르면 어떻게? 바로 피부가 밀어내죠. 그죠? 통 찌르면 바로 밀어냅니다. 자, 이렇게 바로 밀어내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밀어내는 성질, 안 보입니까? 자, 이렇게 바로 밀어냅니다. 쑥 줄이면 바로. 그죠? 빨리 찔러 빠르죠. 속도가 빠르면 탄성체에 가까운 성질을, 즉 탄성이라는 건 튕겨내는 성질입니다. 튕겨낸다. 그런데
속도가 느리게 반응을 해올 경우, 속도가 느릴 경우는 어떻게 될까?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피부에다가 이렇게 천천히 찌릅니다. 여러분, 천천히 찌르면 어떻게 돼요? 자국이 남아요. 그죠? 그러면 점성체, 튕겨 나오는 게 아니라 쑥 들어갑니다. 쑥 들어가서 변형이 일어나죠. 다시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런 우리가 잠을 잘 때 왜 베개를 잘못 베어서 이렇게 옆으로 뺐을 때 이 옆면에 뺨 부분에 베개가 닿은 채로 아침에 깨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자, 천천히 느리게 늘려지게 되면 어떻게 피부에 자국이 남습니다. 쑥 들어가서 이때 점성체의 성질을 띠게 됩니다. 자, 세게 찌르면 바로 탄성체가 튕겨나오고 잠잘 때 오랫동안 이렇게 천천히 느리게 자극이 가해지면 이게 천천히 자국이 생겨서 쑥 들어가서 점성체의 성질을 보여줍니다. 알겠습니까? 다 이해했죠? 자, 그럼 우리 피부의 진피가 이런 점탄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자, 진피의 순간적인 외력이 순간적인 외력이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한번 땅 왔다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땅 왔다가 계속 유지가 돼. 자,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면. 자, 그러니까 2단계입니다. 첫 번째 1단계 순간적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빠지는 게 아니라 그 힘이 똑같이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자, 중요합니다. 그러면 진피는 순간적인 힘이 빵 들어왔을 때 그때는 일단 1차적으로 탄성이 일어납니다. 당연한 거니까 튕겨 나오겠죠. 그리고 근데 이걸 땅 했다가 다시 이 힘을 빼는 게 아니라 그대로 빵 한 다음에 계속 누르고 있다면 어떻게 돼요? 누르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누르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힘이 유지가 된다면 2차적으로 서서히 2차적으로는 무슨 변형이 일어나겠어요? 점성 변형이 일어나겠죠. 그러면서 변형의 정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이처럼 일정한 힘을 받는 점탄성체가 탄성에 의한 즉각적인 변형이 일어난 후에 자, 1차적으로는 탄성과 즉각적인 변형, 그 다음 후에 점성과 2차 변형이 서서히 일어나는 현상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런 현상을 크리프라고 합니다. 크리프. 자, 용어의 개념을 정의해 주고 있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피부는 이 진피의 어떤 점탄성적인 성질에 의해서 1차적 탄성 즉각 변형, 2차적 서서히 지연적으로 그 다음에 점성 반응이 일어난다 하는 그런 성질을 지니고 있음을 크리프라는 용어로 압축해서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잘 읽었으니까 단락 내용을 정리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키워드를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진피 피부는 점탄성의 성질을 지니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개념을 설명해 탄성과 점성에 대한 개념 정의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속성을 쭉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점탄성체가 변형 속도에 따라서 탄성과 점성의 성질, 자, 이 점탄성체의 성질을 얘기해 주고 있고요. 자, 진피가 점탄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 어떻게 됩니까? 1차적으로는 탄성에 의해서 변형이 즉각적으로 일어나고 2차적으로는 점성에 의해서 서서히 일어난다. 이러한 크리프라고 하는 피부 점탄성적인 변형의 성질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내용을 짚어볼 수 있죠. 자, 그럼 이걸 다시 선생님이 제목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진피, 그죠? 진피, 즉 피부죠. 글자 되게 엉거지네. 자, 진피에 뭐로서? 뭡니까? 점탄성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점탄성체. 성질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성질 내용은 1차 즉각 탄성, 2차 서서히 점성. 자, 이렇게 정의해 주고 성질을 열거하고 있죠. 자, 이제 다음 단원 넘어가 보겠습니다. 3문단 넘어가 보겠습니다. 4문단이네요. 자, 피부는 외부 환경과 접촉 시 발생하는 자극을 탄성과 점성을 통해 적절하게 조절함으로써 환경의 정보를 능숙하게 처리한다. 자, 피부가
자, 접촉 시 발생하는 자극이 있겠죠. 이 자극을 어떤 걸 이용해서 탄성과 점성을 어떻게 조절을 합니다. 그걸 이용해서요, 정보를 처리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니까 이 진피, 피부의 가장 많은 부분을 90%를 차지하고 있는 이 진피 부분이 이 점성과 탄성의 어떤 두 가지 성질을 동시에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진다는 거죠. 음, 음. 여러분 그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우리가 스펀지 같은 게 스펀지가 부피가 큰데 어떻게 돼요? 이렇게 천천히 누르면 쑥 들어가죠. 그죠? 그리고 다시 넣으면 퍽 나오는데 그 스펀지가 그 안에 많은 그 물을 담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스펀지가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많은 물을 담고 있는 것처럼 이 진피도 이런 점탄성의 성질을 지니고 있음으로 인해서 그 두 가지 성질을 섞어서 사용함으로써 외부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죠? 자, 여러분들 그런 부분을 기억해 둬야 되겠고요. 음, 자, 이때 진피에는 외부 환경의 각종 물리량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 즉 수용기들이 존재하는데, 자, 이때 진피에는요 어떤 게 있냐면 센서가 있습니다. 센서. 어떤 센서가 있냐면 각종 물리량을 감지할 수 있다. 물리량. 그런데 온도, 압력, 거칠기, 그죠? 거칠기나 온도나 압력이라든가 그 다음에 기울기 등등등 다양한 물리량이 있습니다. 그걸 감지할 수 있는 센서, 즉 수용, 그 센서 우리가 수용기, 감각 수용기라고 불러요. 감각 수용기. 즉 감지할 수 있는 센서 장치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것이 진피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들어 있는데요. 각 수용기마다 감지할 수 있는 감각이 다릅니다. 자, 수용기가 몇 가지가 있냐면 첫 번째 마이스너 소체, 그 다음에 메르켈 소체, 그 다음에 파치니 소체, 그 다음에 루피니 소체가 지금 네 가지를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자, 이 네 가지 소체 한번 정리해볼까? 마이스너 소체는요, 느린 진동, 느린 진동, 느린 진동이나 가벼운 접촉. 자, 진동이나, 자, 느리거나 가벼운 거. 느리거나 가벼운 접촉에 반응한 마이스너. 그 다음에 물체 윤곽을 파악한 윤곽 파악하는 메르켈, 미세한 압력 변화. 자, 세 번째 파치니. 자, 강한 압력과 빠른 진동을 순간적으로 파치니 탁 치고 나가는 거야. 탁 치고 나가는 거니까 얘는 빠른 진동과 강한 압력. 파치니는 그 속성상 느린 진동과 가벼운 접촉과 반대의 속성을, 파치니와 마이스는 반대의 어떤 속성을 지니고 있네요. 그 다음에 피부의 수축 또는 팽창과 같은 지속적인 압력, 그 다음에 온도를 감지하는 루피니.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감각 수미를 할 수 있죠. 센서의 관점에서 보면 피부는 이 외부 자극에 따른 각 물리량을 측정하는 능동형 센서들이 진피에 박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이때 진피는 센서들을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고, 진피가요 외부의 충격을 보호하고 고정한 역할, 자, 보호 고정 역할을 하네요. 자, 여러분들 피부가 진피가 진피 안에 센서가 들어 있습니다. 진피 부분에. 자, 근데 그 센서가 민감하기 때문에 다치면 재기능을 할 수 없죠. 근데 이 진피가 두께가 꽤 되기 때문에 진피 두께, 이 두터운 부분들이 그 센서들을 보호해 줍니다. 위치를 고정시켜줘요. 그러면서 그 역할을 하는 동시에 외부의 자극을 센서, 즉 수용기로 전달해주는, 보호 고정 역할과 함께 센서로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진피에 있는 점성과 탄성 역할들이, 속성들이 그 진피에 들어있는 센서들에게 뭔가를 전해준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3문단 내용이
설명이 끝났습니다. 자, 달랑 내용을 한번 또 정리해 봐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중요한 내용을 한번 키워드를 짚어 보겠습니다. 자, 키워 볼게요. 내려가서 여러분들 마지막 문단 보면요. 자, 일단 중요한 게 뭡니까? 피부 안에, 진피 안에, 이 진피 안에 뭐가 들어있다? 진피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센서, 즉 수용기들이 존재하는데 그것들은 각각 이 하나, 둘, 셋, 네 가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감각 수용기들의 종류, 그 종류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요. 그죠? 자, 이제 뒷부분 넘어가서 이때 진피가 어떤 역할을 하는 진피가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충격으로부터 보호 고정 역할을 하고 센서로 즉 수용기로 감각을 자극을 전달해 준다. 자, 그 역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우선 피부 진피에 있는 뭡니까? 진피에 있는 감각 수용기. 여기 네 가지가 나왔죠? 감각 수용기의 종류, 그 역할과 마지막 부분, 진피의 역할. 보호, 고정한다, 전달한다. 자, 이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5문단이네요. 5문단 읽어보겠습니다. 외부의 물리적 자극에 따라 진피에 생성되는 응력은 수용기에 의해 감지되며 수용기의 뇌로는 이를 전기적인 펄스 형태로 전환하여 뇌로 신호를 보낸다. 자, 외부의 물리적 자극에 따라 진피에 생성되는 응력. 여러분들 응력이라는 게 뭡니까? 그 자극이 있을 때요. 그 자극에 저항하는 힘을 응력이라고 합니다. 응력, 외부 자극 힘에 대응하는, 다른 말로 저항하는 힘을 응력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피부를 누르게 되면 피부에서 밀어내는 힘이 있겠죠? 그걸 응력이라고 합니다. 자, 외부의 물리적 자극에 따라 진피에 생성되는, 그죠? 외부 자극에 있으면 피부에 응력이 있겠죠. 이걸 탄성으로 밀어내거나 아니면 점성으로 쑥 받아들이거나 아무튼 생성된 응력이 있는데 그 응력을 누가 감지합니까? 수용기가 그걸 감지해요. 아까 쭉 앞에 나왔던 소체들이 있죠. 마이스너 소체, 무슨 파치니 소체, 그 다음에 뭐 그런 소체들이, 수용기들이 그 응력을 감지합니다. 근데 그 수용기가 그걸 감지하면 수용기에는 뭐가 있냐면요. 뉴런, 신경 전달 장치죠. 뉴런이 있어서 그 뉴런이 여러분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이거를 전기적인 펄스 형태로 전환합니다. 펄스는 펄스라고 하면 극히 짧은 시간만 흐르는 전류를 펄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상식으로 우리 몸에 인간의 몸에 전기가 흐르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전기가 늘 항상 흐른다기보다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자극을 주는 순간 그 순간 잠깐 이렇게 코에서 냄새 맡을 때도 냄새 맡으면 그 순간 냄새 맡는 순간에 그 순간에 짧은 전류가 생겼다 사라지는 거죠. 그거를 펄스라고 합니다. 자, 진피에 있는 그 피부 조직이 외적 자극에 응력으로 반응하면 이때 응력이라고 하는 건 점성과 탄성의 반응이라고 볼 수 있죠. 점탄성적인 반응을 보이면 그 힘을 수용기가 감지해서 그 수용기에 있는 뉴런이 그걸 전기로 바꾼 다음에 어디로? 뇌까지 전달하면 뇌까지. 자, 이런 이제 이거 뭐랄까요? 피부에서 외적인 자극입니다. 외적 자극이 시작이 되어서
피부가 그걸 받아들이고 피부에 있는 수용기가 그걸 수용한 다음에 자, 피부에 응력이 생기고 그걸 수용기가 감지한 다음에 그 수용기가 그거를 뭘로 바꿉니까? 수용기의 뉴런에서 그걸 전기 신호로 바꿔요. 전기로 바꾸고 그 전기를 어떻게 신경 통로를 따라서 어디까지? 뇌까지 전달한다. 이런 과정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쭉 표시해 보세요. 외적인 자극, 피부의 응력, 수용기의 감지, 뉴런에서 전기로 바꾸고 그걸 뇌로 전달. 자, 이런 과정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머리에 그리세요. 외적 자극, 피부의 응력. 자, 피부 속에 있는 그 응력을 수용기가 감지하고 그 수용기에 있는 뉴런이 그걸 전기로 바꾼 다음에 바꿔진 전기가 신경 통로를 따라서 어디까지? 우리 몸의 뇌까지 올라가는 거죠. 자, 이 과정에 대한 이제 복잡한 과학적인 설명이 나옵니다. 자, 일단 자극이 없을 때, 자, 조건들 나왔습니다. 일단 자극이 없을 때 수용기의 뉴런과 이를 둘러싸고 있는 진피 사이에는 막 전이가 발생합니다. 이런 막 전이는요, 어떤 막을 사이에 두고 생기는 그 전기의 차, 막을 사이에 두고 생기는 전이의 차. 전이란 전기 크기. 전기 크기의 차.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겨울에 우리 집 안에 있을 때 실내와 실외 그 온도차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막아줍니까? 집 안에 집 밖에 벽이 있죠. 벽이나 문이 있습니다. 벽이나 문이 창문이 그 안과 밖의 온도 차이를 만들죠. 그걸 이제 실내와 실외의 온도차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를 우리 피부에서 보게 되면 소체의 뉴런과 그죠? 그 다음에 그 바깥인 그 진피 세포 사이에 막전이 그 막을 사이에 두고 마치 경계의 벽처럼 그 사이에 두고 그 전기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자극이 없을 때에는 막 전이가 발생을 해요. 자, 그때 막 전의 전압 마이너스 70mV입니다. 그때 전압이. 자, 그때 어떤 상태이냐면 뉴런 밖은 주로 양이온이 많고 안은 자, 뉴런 바깥에요. 양이온, 플러스 이온이 많고요. 안은 마이너스 이온이 많습니다. 가만히 있을 때는 그 음이온이 많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가겠죠. 자, 이때의 상태를 안정 상태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까지가 자극이 없을 때 상태에 대한 설명이네요. 막전력 70, 마이너스 70mV, 뉴런 밖은 양이온, 안은 음이온, 이 이온의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이 이동이 없는 상태, 이동이 없고 안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때 뉴런 밖의 진피에는 양이온이 많다. 그 많은 양이온은 주로 나트륨 양이온, 나트륨 플러스가 많고요. 뉴런 안쪽에는 음이온이 주로 많은데 물론 K 플러스, 칼륨 K 플러스도 함께 존재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뭐 암기할 것까지는 없고요. 자, 나중에 확인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정보 등의 외부 자극이 있으면, 자, 새로운 정보가 있기로, 예컨대 뭔가 찔렀어. 뭔가 찔거 때리거나, 혹은 차가움을 느끼거나, 뜨거운 물에 데거나, 아무튼 이런 외적인 자극이 있게 되면, 자극이 생겼습니다. 자극이 생겼을 때, 아까 앞에는 자극이 없을 때였어요. 자, 자극이 이제 생겼을 때. 자극이 없을 때하고 자극이 있을 때 이런 조건의 차이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자, 그때 뉴런 세포막에 자극이 생기게 되면 NA 나트륨 통로가 열려. 그럼 통로가 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깥에서 안쪽으로 들어오겠죠. 바깥에 NA 플러스가 많기 때문에 밖에서 안으로 어디서 주의합시다. 순서 보세요. 밖에서 안에서 밖이 아니고 밖에서 안으로 무엇이 NA 플러스가 확산 자 들어옵니다. 막 전이가 올라가겠죠. 안에는 마이너스가 주어 있는데 마이너스를 밀어내고 플러스가 막 들어와서 전이가 마이너스 70에서 플러스 30mV로 올라갑니다. 자 올라가겠죠. 자 막 전이가 30mV에 도달하면 자 최고로 양으로 많이 올라갔죠.
자, 그때 뉴런이 다시 원래대로 더 플러스로 가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가는 게 아니라, 다시 원래대로 가기 위해서 통로를 닫게 되겠죠. 너무 많이 들어오면 배 터지니까 닫아요. 그럼 뭐냐? 아까 열려있던 통로, NA 통로를 어떻게 합니까? 닫습니다. 자, 대신에 자, 그때 K 플러스 통로는 개방되어 있는데, 그걸 통해서 K 플러스 이온을 어떻게 합니까? 외부로 내보내요. 여러분들, 더 이상 Na 플러스가 안 들어오고 K를 다 내보내. 그러면, 세포 안에 있던, 그죠? 이 진피 안에 있던 Na, 양이온의 그 개수가 줄게 되겠죠? 그럼 어때? 점점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막전이가 다시 플러스 30에서 어디까지? 마이너스 90까지 확 떨어져 버립니다. 자, 여기가 여러분들 세 번째 단계이네요. 여기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아까 자극이 없을 때 1번, 자극이 있으면 2번, 그 다음에 막전이가 30%, 플러스 30mV 도달하면 이라고 되어 있죠. 자, 30%에 도달하면 이게 세 번째 단계입니다. 3번. 다시 원래대로 가기 위해서 통로는 닫힌다. 그리고 K가 열려서 K를 내보낸다. 다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K가 플러스가 줄어드니까 마이너스 90까지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후 단계, 네 번째 단계. 자, 1번, 2번, 3번, 4번. 자,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되군요. 이런 순서로. 자, 여기서 여기로, 여기서 여기로. 자, 표시를 잘 하세요. 네 단계 됐다는 거. 나중에 문제 100%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이후 서서히 이온의 능동적인 이동에 의해서, 자, 이온의 능동적인 이동에 의해서, 자, 이 부분 중요합니다. 어떻게 움직여? 능동적인 이동. 누가 시키는 게 아니에요. 누가 시킨 게 아니고 이온이 지가 혼자 수동적이지 않고 지가 혼자 그냥 능동적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전이가 다시 마이너스 70으로 원상복귀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전기가 생겼다, 안 생겼다, 생겼다, 안 생겼다, 변화가 생기잖아요. 자, 이렇게 펄스를 그립니다. 있다, 없다 하는 거. 자, 이런 전기적 펄스의 빈도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하네요.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어떤 조건에 따라 움직이냐면, 외부 자극이 크면 펄스의 빈도가 커지고요. 진피의 변화율, 이런 진피가 누가 깊이 누르거나 세게 누르거나 차갑게 하거나 아주 뜨겁게 하거나 했을 때 이 진피의 변화가 크겠죠. 점성과 탄생 때는 진피의 변화가 크게 되어 있습니다. 진피가 많이 변화하고 자극이 커지면 펄스의 빈도가 증가합니다. 비례한다. 그럼 주의할 게, 여기서요, 뭐가 문제 많이 나오냐면, 주의할 게, 자극이 커지고 진피가 변화가 크게 되면 막전이가 커진다. 반응으로 막전이가 커진다? 그럼 맞습니까? 그럼 만약에 한번 생각합시다. 마이너스 90이 제일 크게 내려간 거고, 플러스 30이 제일 높이 올라간 건데, 그 사이, 그 막전의 차이는요, 얼마냐면, 마이너스 90부터 해서 플러스 30이니까 이 구간이 얼마 사이입니까? 120 구간이죠. 120mV 이 막전이가 생깁니다. 이 차이가요. 그런데 자극이 세지거나 진피 변화율이 크다고 했을 때 그럼 이 범위가 커집니까? 그때 마이너스 90이 아니라 마이너스 120이 되고 마이너스 150이 되고 플러스 50이 되고 플러스 100이 되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전기가 너무 세지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전기 통닭구이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극이 커진다고 해서 막 전이 자체가 커지는 거 아니고 펄스의 빈도, 이게 세게 눌러지면 펄스가 이게 빈도가 많아지는 거지, 이게 아래 위로 커지는 게 아니라 빈도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빈도가. 그걸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5문단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봐야 되겠습니다.
선생님 이미 중요한 포인트는 표시했습니다. 자, 어떤 과정입니까? 자, 그 외적인 자극에 따라서 이 피부 센서 감각 수용기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전기 펄스를 만드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극이 없다가 생기면 어떻게 하면 이후에 어떻게 하는지 4단계에 걸쳐서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외부의 자극이, 그죠? 외부의 자극이 어떻게 해서 뉴런이 전기를 만들어서 뇌까지 가는지 과정에 대한 설명이지 않습니까? 이걸 그대로 제목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 외부 자극의 뇌로의 전달 과정. 외부 자극의, 자, 피부 센서. 외부 자극을 피부 센서가, 외부 자극의 피부 센서의 뇌로에 오답니다. 뇌로의 전달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네요. 단락 제목을 잘 기억해 두시고요. 마지막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중간 과정도 물론 중요하고요. 여기 5문단의 문제 제일 많이 나와요. 5문단. 자, 마지막 6문단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6문단. 자, 인간의 피부는 외부의 자극을 감지하는 다양한 수용기와 그 수용기를 둘러싸고 있는 진피의 점탄성이 조합되어서 자, 외부 환경의 정보를 측정하는 최적의 감지 능력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자, 그 다 앞에 나온 얘기죠. 다 이미 한 얘기입니다. 현재 개발된 어떤 센서보다 더 우수하다. 피부의 센서로서의 우수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네요. 이 때문에 인간의 감각기관을 모사한 센서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단락 내용 한번 정확하게 짚어볼게요. 자, 우선 자, 인간의 피부가 어떤 센서보다도 우수하다. 자, 피부의 그 센서로서의 우수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연구가 활발히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이 내용이 중심 내용이네요. 자, 제목을 바꿔보겠습니다. 자, 우수한 센서로서. 피부. 그리고 개발 연구. 피부를 모방한 개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우수한 센서로서의 피부, 그리고 그것을 모방한 개발 연구의 활발함.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 설명을 다 마쳤는데, 아까 선생님이 그 피부 조직 구조 그림을 보여준 적이 있는데, 그 조직 구조의 그림을 한 번 더 잠깐 보여주고 문제 설명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부 표피, 그 다음에 진피, 이 피부 피하 지방 조직 이 중에서 보면 이 진피 부분에 뭐가 들어있어요? 소체가 들어있습니다. 감각 수용기. 자, 루핀 소체 이렇게 진피 속에 들어있죠. 그 다음에 파치니 역시 진피 속에 들어있죠. 그 다음 마이스너 진피 속에 들어있죠. 등등 소체가 다 여기 들어있습니다. 이것들이 여기에 박혀있으면서 외적 자극의 피부 진피가 수용하는 외적의 응력, 진피의 응력, 외적인 자극이 있게 되면 그 자극에 대해서 피부가 응력을 발생하죠. 응력이 생긴 그 응력을 이 소체가 감지합니다. 소체가 감지해서 이 소체에서 뭘 해요? 소체에서 전기 신호를 만들어서 쭉 타고 어디로 신경계를 따라서 뇌까지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식의 과정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림 잘 봤죠? 이제 문제에 대한 설명을 가보겠습니다. 내용 전개 방식을 묻고 있는데요. 이 문제에서 선전하시 지워보겠습니다. 1번. 피부를 모방한 센서의 특징을 열거해서 그 우수성을 강조하겠다. 피부를 모방한 센서가 지금 개발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지 특징이 열거된 거 아니죠. 자, 2번. 이게 5문단 마지막 6문단에 나온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피부가 외부의 자극을 수용하는 과정을 분석해서. 여기까지 맞죠? 여기까지는 맞는 얘기입니다. 과정 분석.
그런데 센서 기술을 소개하고 있지는 않죠. 피부의 그 센서의 작동 과정을 말하고 있는 거지. 기술을 아직 설명하고 있지는 않죠. 자, 이것도 X입니다. 3번. 감각기관은 모방한 센서 기술을 유형별로 분류해서 항암수. 자, 역시 센서 기술을 분류한 게 아니죠. 뭘 분류했습니까? 인간의 감각기관, 자, 피부 속 감각기관, 소체, 마일스너 소체, 파치니 소체, 자, 이런 소체들의 종류, 소체들의 인간의 감각기관, 피부 감각기관에 들어있는 수용기의 종류, 자, 감각 수용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있죠. 센서 기술이 아니겠습니다. 4번, 피부의 특징 관련, 자, 피부의 특징을 설명하는 핵심 개념이 뭐가 나왔죠? 굉장히 중요하네요. 점탄성. 자, 그 특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걸 꼭 기억해 둡시다, 여러분들. 자, 피부의 특징과 연관된 핵심 개념 뭐라고요? 점탄성. 자, 선조원 볼게요. 최근 개발된 센서와 피부의 감각 수용기들을 비교했다? 이거 개발 센서를 아직 소개 안 했죠? 개발되고 있다고 했지. 그죠? 이것도 X입니다. 자, 다음은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입니다. 자, 선지 1번. 피부는 점성과 탄성을 조절한다. 정보를 처리한다. 맞는 얘기죠? 자, 이거는 앞에 제시문의 4문단에 나온 내용입니다. 문장 확인해 보세요. 자, 2번. 진피는 상피 조직인 표피보다. 여러분들 이거 문제 나올 때 여기 지금 맞는 내용이 한데요. 진피는, 그럼 표피는 피부 껍질을 가리키는데 이걸 뭐라고 합니까? 상피 조직이라고 하고요. 이런 진피는 뭐라고 불렀습니까? 결합 조직이라고 불렀어요. 자, 이런 결합 조직인 진피, 상피 조직인 진피라는 표현도 잘 확인해 두시고 문제 나올 때 OX 문제에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진피가 표피보다 두껍다. 당연하죠? 10배에서 40배가 두껍다고 했죠. 피부의 90% 이상이다. 맞습니다. 자, 이것도 어디에 나옵니까? 이 문단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3번. 피부도 센서처럼 외부 환경을 감지한 후에 이를 전기 신호로 바꿔준다. 맞죠? 피부가 센서같이 감지한 후에 전기로 바꿔주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1문단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4번 볼게요. 접촉을 통해 감지된 외부 자극까지는. 자, 일단 감지했죠? 자, 뉴런에서 감각 수용기를 거쳐도요. 순서 봅시다. 1번이 뉴런, 2번이 감각 수용기, 3번이 뇌라고 순서를 말해주고 있네요. 여러분들, 이런 선제에서 흔히 하는 장난질이 뭡니까? 자, 순서 바꾸기. 우리가 주의해 봐야 되겠죠? 순서 바꾸기에서 장난질 많이 치니까 이거 주목해 봐야 되겠구나. 뭔가 구린 데가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순서가 틀렸네요. 어떻게 됩니까? 감각 수용기가 먼저고요. 그 다음에 뉴런이 두 번째, 마지막으로 뇌의 3단계 과정으로 일어나겠죠.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너무 쉽네요. 자, 이 과정은 5문단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5번. 진피의 외부에 물리적 자극이 전해지면 진피 그 내부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응력이 발생한다. 자, 자극이 주어지면, 자, 외부 자극이 있으면 진피에서 어때? 그에 반하는 응력이 있죠. 이때 응력은 어떻게 해요? 응력은 점성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처음에는 탄성의 반응을 보이죠. 그다음 후에 점성의 반응을 보입니다. 이 두 가지 반응을 통한 응력, 저항하는 힘이 발생하죠. 자, 이것도 어디에서 말했습니까? 5문단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너무 쉽죠? 그러나 100% 이런 문제 유형은 나오기 때문에 꼭 주의해서 한번 정리할 방식을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 3번 문제는요, 보기에 적용하는 문제네요. 자, 보기에 적용하는 문제인데, 보기 내용을 먼저 잘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조금 복잡합니다. 자, 컴퓨터에서 만들어내는 가상현실 속의 사물이나 물체를 만질 수 있는 마우스가 개발됐다. 자, 이 마우스는 요즘 우리가 쓰고 있는 그 일반 마우스가 아니죠. 그 일반 마우스 우리가 그냥 이렇게 입력하는, 손가락 누르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마우스는 우리가 게임을 할 때, 근데 게임을 할 때 어떤 그 맵을 가지고 예컨대 저는 게임을 하진 않습니다만, 배그에서 어떤 배틀필드가 있다고 칩시다. 사막 지역이에요. 그러면, 사막 지역에 모래나 바위 같은 것들이 돌멩이가 많지 않습니까? 자, 돌멩이 바위를 만졌어요. 너무 뜨거워. 그러면 그 사물이나 물체를, 뜨거울 수 있는데,
일반적인 마우스는 그걸 느낄 수가 없죠. 지금 여기 개발된 마우스는요, 어떤 마우스냐면, 그 가상 게임 속의 사물이나 물체를 만지고 느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이렇습니다. 배틀필드에서 어떤 호수가에서 이제 슈팅 게임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호수에 마우스를 갖다가 대면 어때요? 차갑고, 그죠? 출렁이는 어떤 그 촉감이 있겠죠? 이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그 마우스 속에는요, 복합 촉각 제시라는 장치가 들어있는데, 이 장치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 마우스 윗부분에 미세한 압력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복합 촉각 제시는요, 물체의 테두리와 표면을 이렇게, 이거 뭐야, 물체의 윤곽이에요, 윤곽. 자, 윤곽을 느끼도록 해주는 장치. 자, 첫 번째 장치, 복합 촉각 제시 장치는 마우스의 그 압력을 만들어서 윤곽을 느끼게 해준다. 자, 두 번째는 그 극소, 그 장치 내에 또 뭐가 있냐면 극소, 아주 작은 극소형의 선형 구동기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장치네요. 이 선형 구동기는 뭐라 그럴까, 이게 조그만 모터 같은 걸 돼 있다는 거죠. 거기에 속도가 느린 진동과 느린 진동, 빠른 진동을 교차시켜서 거칠기를 느끼게 해줍니다. 자, 두 번째 선형 구동기를 뭘 느끼게 해줍니까? 거칠기를 느끼게 해줘요. 자, 세 번째 장치는요, 쿨링 모듈이라는 쿨링 모듈, 이 쿨링 모듈이 있어가지고 이것은 온도를 느끼게 해줍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어떤 그 촉각 감지 기능이 있는 마우스를 개발했다는 것 아닙니까? 엄청 재밌겠네요. 그럼 게임할 때 뭐 추운 집안이나 뜨거운 집안이나 그걸 진짜 느껴, 손가락 끝으로. 온몸이 느낀다면 너무 힘들겠지만 손가락 끝만 느끼니까 상당히 재미있겠네요. 상상해보면. 자, 이런 새로운 마우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문제 여기서 뭐가 나겠습니까? 이것들은 각각 윤곽을 느끼는 피부의 감각 수용기, 피부의 감각 수용기 어떤 소체가 이윤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지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거칠기는 또 어떤 소체인지, 그 다음에 온도, 쿨링 모드는 또 어떤 온도를 느끼는 어떤 소체인지, 자, 이런 것들을 뭐 연결시켜서 문제가 되겠죠. 자, 선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번. 가상현실 속 물체의 테두리나 겉모양은 메르켈 소체를 통해 감지된다. 메르켈 소체는 여러분들 어떤 역할을 합니까? 제시문에 따르면 윤곽, 제시문 3문단인가요? 4문단에 사물의 윤곽을 느끼게 준다고 했습니다. 자, 근데 테두리나 겉모양 어때? 윤곽 맞긴 맞네요. 그죠? 이 윤곽이니까 1번 그래서 OK가 되겠습니다. 2번, 마우스가 만들어낸 물리적 자극은 마우스와 접촉한 피부의 진피를 통해 각 수용기에 전달된다. 자, 외적인 자극은 어때요? 피부의 진피를 통해서 전달되겠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진피 안에 수용기에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2번도 OK가 되겠습니다. 3번, 선형 구동기는 아까 뭐였습니까? 거칠기를 느끼게 해준다. 이게 아까 했죠? 자, 마이스너와 파치니를 함께 활성화해서 거칠기. 자, 거칠기는 확실히 맞는데, 자, 그때 거칠기와 연관된 것이 마이스너와 파치니인지를 확인해 보면 되겠죠. 자, 앞에 제시문 가서 마이스너와 파치니가 정말 그런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3문단에 보면요. 마이스너 소체는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 마이스너 소체를 표시해 볼게요. 자, 느린 진동, 가벼운 접촉이 되어 있고요. 파치니는 빠른 진동이라고 써 있네요. 자, 느린 진동과 빠른 진동이 체크가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자, 문제 4번에 보기와 그대로 연결될 수 있는 직결되는 내용이죠. 제가 가서 확인해 볼게요. 다시 한번. 자, 문제 확인해 보니까 보기가 보세요. 자, 극소형의 선형 구동기를 통해서 느린 진동. 자, 느린 진동. 여기 나오네. 느린 진동과 빠른 진동을 발달해줍니다. 이런 느린 진동은 아까 뭐였었죠? 느린 진동은 마이스너. 빠른 진동은 뭐였습니까? 파치니. 그렇죠? 자, 두 개를 합친 것이 바로 여기에 합친 것이기 때문에 자, 맞는 OK가 되겠습니다. 3번은 맞는 선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선지 4번 가볼게요. 호수의 차가운 감각을 전하기 위해서 자, 당연히 차가운 감각은 뭐 연결됩니까? 쿨링 모드. 그죠? 자, 온도는 루피니 소체 맞습니다.
루피닌은 온도를 연결시키니까 3원단에서 쉽게 이것도 OK가 되겠습니다. 자, 선지원 볼게요. 사용자의 손이 닿는 마우스의 이 부분에서 미세한 압력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자, 미세한 압력이 발생한다. 자,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자, 이것들이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이것들을 한번 연결시켜서. 이 포인트가 미세한 압력이잖아요. 미세한 압력은 사문단에 따르면, 사문단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사문단에 바로 메르켈 소체가 이걸 담당한다고 써 있습니다. 바로 1대1 바로 확인하면 돼요. 자, 그런데 이거를 파치니와 루피니가 동시에 감전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잘못된 연결이네요. 그래서 5분 너무나 쉽게 답이 나오게 됩니다. 자, 쉬운 문제인데 여러분들 복잡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혼동할 수 있는데 침착하게 잘 연결시키면 되겠고, 내신 변형 문제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유형이니까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4번은요, 조금 여기 있는 문제 중에서 좀 어려운 편에 속하는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변형 출제가 될 것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별표해 놓겠습니다. 일단 A를 바탕, 앞에 A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해라. 그러면 A에는 어떤 얘기 들었습니까? 점성과 탄성, 점탄성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대목이죠. 자, 보기 읽어보겠습니다. 마사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네요. 마사지는 피부를 누르거나 들고 당겨서 경직되고 뭉쳐있는 피부의 긴장, 뭉친 피부를 풀어주는 게 마사지 효과죠. 뭐, 그렇죠? 자, 흔히 우리가 보통 마사지 할 때 어떤 방법을 많이 쓰냐면요. 순간적으로 세게, 힘을 세게 주거나 빠르게 주무를수록, 세게 하거나 빠를수록 효과가 커진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항상 그런 것은 아니네요. 아닌 경우가 더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깨 같은 거 뭉쳐있을 때 누가 마사지를 해주게 되면, 너무 세게 하면, 세게 하면 아프잖아요. 그리고 너무 빨리 하거나 너무 세게 하거나 그럼 통증을 느낍니다. 자, 그래서 근데 힘이 센 사람이 더 마사지를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큰 착각인데요. 자, 왜냐하면 여기 다음 나옵니다. 마사지 너무나 빠르고 세게 했을 경우에는 피부 조직이 더욱더 경직된다. 왜 경직될까요, 여러분들? 뭉친 거를 풀어주려면 피부 조직을 뭉친 거 풀어주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세게 때렸을 때 어떻게 돼요? 무슨 반응이 있을까요? 즉각적인 반응으로 점성 반응이 먼저 나옵니까? 탄성 반응이 먼저 나옵니까? 자, 즉각적으로 세고 빠르게 했을 때 무슨 반응? 탄성 반응이 나오게 되죠. 그럼 탄성이라고 하는 거 뭡니까? 밀어내면서 저항하는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상 회복되고요. 자, 원상으로 바로 회복됩니다. 그러면 원래 있던 게 풀리겠습니까? 자, 탄성 반응이 빠르고 세게 눌렀을 때 피부를 탄성 반응이 먼저 나오기 때문에 원상 회복이 바로 돼버리고, 따라서 경직된 거는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없는 거죠. 자, 과학적인 이유를 이제 우리 여기서 이 짐을 읽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고요? 피부의 점탄성적인 성질을 이해됩니다. 자, 따라서 어떻게 해야 효과가 좋아질까요? 마사지 효과를 늘리기죠. 키우기 위해서는 순간적으로 세게 누르거나 빠른 속도로 주무르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천천히 중요하네요. 어떻게? 일정한 힘을 유지하면서 피부를 누르거나 주물러라. 여러분, 이거는 어떤 반응을 유도하는 겁니까? 점성. 피부의 점성 반응을 높이는 것이 마사지 효과가 높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네요. 여러분들, 천천히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점성 반응이 생기면서 움푹 들어가면서 눌리게 되겠죠? 눌리니까 뭉쳐있던 게 풀리게 되는 거죠. 알겠어요? 자, 따라서 이렇게 하게 되면 부드럽게 이완되면서 효과가 커진다. 자, 이건 저야말로 여기 보기에 자세히 설명이 되지 않고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찾기가 어려운데요.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빠르고 세게 하면 적으세요. 탄성 반응이 생겨서 원상 회복돼 버리기 때문에 경직이 안 풀린다. 따라서 어떻게 한다? 천천히, 빠르고 세게, 천천히 일정한 힘을 유지하면서 해라. 그거 어떻게 된다?
자, 그때 점성 반응이 커지면서 효과가 높아진다. 즉, 뭉친 피부가 풀린다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이걸 바탕으로 이제 선지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선지 1번. 피부를 빠르게 당길수록 피부 조직은 탄성체보다 점성체가 강해지고. 자, 여러분들, 빠르게 당기면 어떤 성질이 나옵니까? 자, 이거는 탄성 반응이 더 커지죠? 거꾸로 되어 있네요. 1번은 틀렸습니다. 2번, 마사지를 위해 피부를 누르거나 잡아당길 때 피부 조직의 탄성 변형은 서서히 나타나겠군. 여러분, 탄성 변형은 무조건 어떻게 해요? 서서히가 아니라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의 특성을 지니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습니다. 현재 3번, 기구를 이용하여 피부를 일정한 힘으로 누르고 있으면 피부 조직은 크리프 현상이 발생하겠군. 자, 우리가 마사지 할 때 보통 뭡니까? 손으로 많이 하지만 기구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죠. 뭐 이렇게 두들기는 망치라든가 아니면 어떤 의자 같은 데 대고 여기 의자의 기구 장치로 이렇게 주무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일정한 힘으로 누른다. 그러면 크리프가 발생한다. 자,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정한 힘으로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일정한 힘으로 누르고 있다는 말의 의미는 여러분 지속적으로 누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천천히 누르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만약에 우리가 세고 빠르게 빵빵빵 두드리거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일정한 힘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딱 누르고 그러니까 어깨 같은데 이렇게 딱 어깨를 딱 손을 바로 띄는 게 아니라 딱 누르고 쑥 일정한 힘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이걸 가르쳤을 때 이건 지속적인 힘을 가한다, 천천히 가한다는 뜻이 돼요. 그럼 여러분 3문단에 보세요. 3문단 그 A 부분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누르게 되면요. 1차적으로는 무슨 반응? 1차적으로는 탄성 반응이 잠깐 있습니다. 잠깐 있다가요. 그 다음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떻게 2차적으로 점성 반응이 지속적으로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 이와 같은 반응의 연속, 2단계 연속 반응의 상태를 뭐라 불렀죠? 크리프라고 불렀잖아요. 우리 피부가 다 그렇게. 자, 일정한 힘으로 누르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일정한 힘으로를 이렇게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아까 선생님이 예를 들었듯이 잠잘 때 베개에 눌린 상태. 베개에 눌린 상태가 바로 일정한 힘으로 눌린 상태 아닙니까? 그죠? 처음에는 처음 고개를 딱 댔을 때에는 탄성이 있다가 계속 잠든 채로 이렇게 눌고 되면 어떻게 돼요? 자국이 쫙 남겠죠. 자, 우리 그거를 크리프 현상이라고 설명을 했죠. 그러면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선지 3번 보겠습니다. 마사지의 효과를 높이려면 진피가 점성 변형을 하지 않도록 효과를 높이는 게 아까 마지막 단락이 어떻게 부드럽게 이완시킨다, 일정한 힘을 유지한다, 천천히 누른다. 자, 이건 어떤 반응을 확대시키는 거였습니까? 탄성이 아니라 점성 반응을 확대시키는 거였죠. 점성 변형을 하지 않도록이 아니라 점성 변형을 하도록, 점성 변형을 유지하도록 여기 긴 시간 그리고 일정한 힘은 맞습니다. 이 뒷부분 맞는데 이 부분이 틀렸네요. 점성 변형을 하지 않도록.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점성 변형을 하지 않도록이 아니고 하도록으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중요한 키워드 포인트 4번 주의해서 기억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선지 5번. 피부를 빠른 속도로 두드릴수록 피부 조직은 점성 변형이. 자, 빠르게 두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맨 처음에 탄성 변형이 일어나고 2차로 점성이 일어난다고 했죠. 자, 이제 선생님이 너무 반복해서 강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자, 잘 기억해 두시고, 자, 이렇게 해서 답을 확인해 봤습니다. 이 문제 연계되어 나옵니다. 자, 기억하시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여러분, 5번 문제는요, 100% 또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이겠죠. 그래프 문제이고, 이 지문에서 좀 복잡함을 연상하게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피할 수 없습니다. 자, 정리해두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자, 우선, 윗글을 읽고 보기를 탐구해라. 자, 보기를 딱 보니까 어떤 그림입니까? 막전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리고 맨 위에 플러스 30, 그 다음
맨 마지막에 마이너스 90까지 중간 70 이렇게 자 0이라고 하는 이 기점을 사이에 두고 아래 위로 이렇게 펄스 자 이게 전이니까 자 전기 펄스를 지금 그려주고 있는 거네요. 이 전기 펄스가 어디서 감각 수용기의 어디에서 뉴런에서 발생하는 어떤 신호 양상을 지금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걸 보면요. 맨 처음에 A단계 구간이 A, B, C, D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자, D 구간 각각 다르기 때문에 과정을 한번 연결시켜서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처음에 시작은 마이너스 70입니다. 자, 이건 70일 때 맨 처음 시작 뭐였습니까?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렀죠? 안정상태라 불렀습니다. 자, 이 뉴런의 세포막, 그 막이 다 통로가 닫혀 있는 상태고, 그 안에 있는 쪽, 여기에서 안정상태 세포 뉴런의 안쪽에는 뭐가, 안쪽에는 어떤 그 이온이 들어있습니까? 안쪽에는 음리온 플러스 K 플러스가 들어있고요. 바깥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바깥에는 Na 플러스 양이온이 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안정 상태인데요. 이 상태에서 마이너스 70mV 상태를 유지합니다. 자, 이거는 자극이 없을 때를 가리키는 거죠. 자극 없을 때. 표시합니다. 자극이 없을 때 안정 상태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안과 밖은 이런 분포를 보인다. 자, 그 상태에서 그 다음 여기 봅니다. 2단계에서 자극이 시작돼요. 자극이 들어옵니다. 자극이 들어오게 되면 보시다시피 막전이가 마이너스 70 플러스 30로 쭉 올라가죠.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기 위해서 뉴런 안에 있는 것은 뭐가 들어야 됩니까? 자, 여기에서 바깥에 있는 여기 보세요. 바깥에 있던 Na 플러스가 들어와야 돼. 자, Na 플러스 통로가 열리면서 통로를 통해서 이것이 확산되어 들어옵니다. 그럼 플러스가 늘어나겠죠? 확산되어 들어오고요. 안에 있는 플러스가 증가하는 과정을 보여주겠죠. 그래서 쭉 어떻게 마이너스 70mV에서 플러스 30까지 최고 플러스 30까지 올라갑니다. 그게 쭉 올라가야 되겠죠. 자, 그 상태에서 더 올라가는 게 아니라 더 올라가지 않고요. 다시 내려갑니다. 여러분 내려가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1단계에서 NA 통로가 열려 있었는데 더 이상 열려 있으면 더 들어오니까 안 되겠죠. 플러스가 더 들어오면 안 되니까 일단 Na 플러스를 닫습니다. 더 이상 안 들어오죠. 그 대신에 안에 꽉 차있던 플러스를 밖으로 내보내야 돼. 밖으로 뭘 내보내냐면 Na 플러스를 내보내는 게 아니라 아까 안에 뭐가 있었죠? 안에 K 플러스가 있었습니다. 자, K 플러스를 어떻게? K 플러스가 아직 열려 있는데요. 자, 열린 K 플러스를 밖으로 내보냅니다. 자, 이런 밖으로 내보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플러스가 안에 있는 플러스가 감소하겠죠. 적습니다. 자, K 플러스 열리면서 밖으로 K를 내보내면 K 플러스가 나가면서 안에 있던 플러스가 감소한다. 그래서 이렇게 쭉 떨어집니다. 이렇게. 어디까지? 마이너스 90까지 최저점까지 떨어집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끝나는 게 아니면 여기 그 자극이 한번 생겼을 때, 그로 인해서 이제 펄스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여기에서까지 펄스가 생긴 겁니다. 이만큼 펄스가 생긴 거예요. 그 펄스가 생겨서, 외부 자극의 어떤 형성을 어디 뇌에 전달하겠죠. 전달했습니다. 끝났어요, 그러면? 근데 계속 자극이 있는 게 아니라 자극이 이제 끊겼습니다. 자극이 계속 있는 게 아니라 끊기기 때문에, 자, 이제 이 상태에 다시 정상으로 돌아와야 되겠죠. 정상으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정상으로 돌아오는 이 과정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이런 과정이 생깁니다. 여기에 이온. 자, 이온의 능동적 이동이 있다고 그랬어요. 제 식문에 따르면.
여기서 어떤 이온이 움직이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옮겨가는 거니까 아마도 플러스가 더 들어왔겠죠. 밖에 있던 것들이. 아무튼 그것이 어떻게 이동하는지는 보여주지 않고 있지만 이원이 지 혼자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지 스스로 능동적으로 이온이 이동한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안으로 플러스가 안으로 유입된다는 얘기죠.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자, 유입돼서 얼마까지? 다시 70까지 70mm부터 마이너스 70mV까지 다시 회복합니다. 다시 정상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럼 이 D단계에서는요, 이게 이걸 우리가 막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만큼의 막전이 플러스 30에서 마이너스 90이니까 이 사이는 120mV 차이를 보여줍니다. 이 차이는 불변이에요. 이 차이는 항상 고정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자극의 크기가 늘어도 이 차이, 전위차는 불변입니다. 전위차는 불변이고요. 다만 자극이 커졌을 때 전위차는 불변이지만 동시에 펄스의 빈도만 커집니다.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이게 그죠? 이렇게 볼게요. 이 펄스의 빈도가 여러 번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 번. 한 번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자, 이 펄스의 빈도가 커진다는 거지. 전위차가 커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불변입니다. 그럼 요점을 주의해 두시는 게 여기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밑에 선지 이제 보고 하나씩 지워볼게요. 1번 보겠습니다. A일 때 안정 상태다. 그쵸? 자극이 없을 때 안정 상태 맞습니다. B일 때 내부의 Na 플러스 이온 숫자는 A일 때보다 증가한다. 당연하죠. 마이너스 72 상태에서 자, 플러스 30까지 증가하는데, 그죠? 당연히 Na 플러스가 증가해야 되겠죠. 당연히 너무 쉽게 OK입니다. 자, 선지 3번. B에서 C로 갈 때 K 통로와 달리, 자, 더 이상의 NA는 들어오지 않고, 자, K 통로는 열려 있습니다. 그죠? 이는 닫혀야 되겠죠? 이제 닫혀야 됩니다. 왜냐면, 자, C로 갈 때, 내려와야 되는데, 전이가. 내려오기 위해서는 어때요? NA가 들어오면 안 되니까 닫히고, K는 아직 열려 있습니다. 자, 선지 4번. C일 때 뉴런 안쪽에 K 플러스 이온이 C 상태에서 K 플러스 이온이 외부로 이동하면서 막전인을 하강한다. 그쵸? 지금 플러스 30인 B에 플러스 30인 상태에서 마이너스 90까지 떨어져야 되니까 이러기 위해서는 뭔가 안에 있던 플러스가 빠져나가야 돼. 그러려면 K 플러스 이온이 빠져나가는 거죠. NA가 아니라. 자, 주의하시고요. 마지막 5번에 발표합시다. 이게 답이 되겠는데, 자, 외부 자극의 크기와 진피의 변화를 클수록 자극이 크거나 진피가 변화를 크게 되면 D는 길어진다. D는 불변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D는 불변이 대신 뭐가 커진다? 펄스의 빈도가 커진다. 자,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나머지 6번 문제가 하나 더 있는데 어휘 문제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5번이 중요하기 때문에 5번 문제를 중심으로 기억을 해두시고요. 잘 정리해서 시험에서 내신에서는 혹시 이것이 나온다면 좋은 성과 있길 바라고, 혹시 수능 이것이 연계된다면 우리는 대박 맞는 겁니다. 자, 수능 연계를 우리가 기대하고 꿈꾸면서 그런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하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자, 안녕.